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 다룰 주제는 개통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개통수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개통수가 무엇일까요? 이는 지구의 역사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여러 개별종 혹은 개별 유기체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 혹은 개통 발생을 보여주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무라는 의미가 붙은 이유는 개통수의 형태가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개통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영상 시리즈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하는데 마치 나무 가지처럼 생긴 이 그림이 어떤 중요성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개통수는 유기체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상을 포함한 몇 개의 영상에서는 유기체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를 보여주는 개통수의 세부 사항과 그리고 개통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통수를 사용하여 유기체의 형태와 유전자 데이터로부터 진화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 역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개통수는 단일의 조상 계통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분화와 진화적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다시 말해 개통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변형되어 내려왔다는 다윈의 이론에 따라 유기체의 개통 관계를 묘사합니다. 1837년 혹은 1838년에 다윈은 종의 변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노트에서 가장 초기의 개통 발생학을 스케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은 다윈이 직접 그린 개통수입니다. 다윈이 1이라고 표시한 선은 개통수의 뿌리를 나타내며 A, B, C, D 종의 공통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 실려있는 유일한 개통수였습니다. 여기에서 뿌리는 개통수 아래에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위로 이동하면서 이 선들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살아있거나 멸종된 후손으로의 분화를 추적합니다. 다윈의 개통도는 다른 개통 발생학과 마찬가지로 실제 나무에서 보이는 부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개통수의 모양은 개통수의 발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시간이 뿌리에서 줄기를 따라 가지들을 지나 잔가지들을 향해 흐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개통수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뿌리는 왼쪽에 있고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갈라진 가지는 8종의 야생 고양이과로 이어지는 진화의 역사를 추적하며 모두 단일 조상의 개통에서 유래합니다. 뿌리에서 시작하여 개통수를 가로질러 읽어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분기점은 노드 1입니다. 노드 1은 8종의 살아있는 야생 고양이의 가장 최근의 공통의 조상을 나타냅니다. 이 개체군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 개체군은 캐나다 쓰라소니와 붉은 쓰라소니의 공통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체군은 제규어 런디, 눈 표범, 호랑이, 제규어, 사자, 표범의 공통 조상이 되었습니다. 쓰라소니와 붉은 쓰라소니의 가장 최근의 공통 조상은 노드 6으로 표시됩니다. 나머지 현존하는 종들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노드 2로 표시됩니다. 노드 6으로 표시되는 개체군은 분화되어 캐나다 쓰라소니로 진화한 계통과 붉은 쓰라소니로 진화한 계통을 형성합니다. 노드 2로 대표되는 개체군은 제규어 런디로 진화된 계통과 눈 표범, 호랑이, 제규어, 사자와 표범의 공통 조상이 된 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의 계통 발생은 다양한 고양이 계통이 갈라지면서 발생했던 진화적 변형들 혹은 전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1의 다른 계통과의 분기점과 노드 6의 다양화 사이에 스라소니와 붉은 스라소니의 공통 조상은 짧은 꼬리를 진화시켰습니다. 눈 표범, 호랑이, 제규어, 사자와 표범이 되는 계통으로부터 노드 2에서 분리된 지 얼마 후에 제규어 런디의 조상은 티끌 하나 없는 균일한 털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드 2에서 분기한 후와 노드 3에서 분기하기 전에 눈 표범, 호랑이, 제규어, 사자와 표범의 공통 조상은 더 작은 얼룩으로 둘러싸인 중앙의 얼룩을 특징으로 하는 점의 군집인 장미 모양 문양을 진화시켰습니다. 계통 발생학적으로 종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공통 조상을 공유한 이후 경과한 상대적인 시간에 의해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스라소니와 붉은 스라소니가 공유하는 마지막 조상은 노드 6으로 표시됩니다. 스라소니 혹은 붉은 스라소니와 다른 종들이 공유하는 마지막 조상은 노드 1로 표시됩니다. 노드 6의 개체군은 노드 1의 개체군보다 더 최근에 살았습니다. 다른 종보다 서로 최근에 공통 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라소니와 붉은 스라소니는 자매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서로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러한 관련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는 다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통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표범은 캐나다 스라소니 혹은 제규어와 더 가까운 관계일까요? 눈 표범과 제규어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눈 표범과 스라소니의 마지막 공통 조상보다 더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눈 표범은 제규어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개통수를 단순화시킨 버전으로 눈 표범, 캐나다 스라소니와 제규어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개통수는 앞의 개통수에서 붉은 스라소니, 제규어 런디, 그리고 사자를 제거한 버전입니다. 또한 노드 5의 제규어와 표범을 위한 가지를 회전시켜 표범 아래에 제규어를 놓았습니다. 이 개통수에서 눈 표범에서 제규어로 가는 것보다 눈 표범에서 스라소니로 가기 위해 더 적은 수의 노드를 건너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표범이 이제 제규어보다 스라소니에 더 가깝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화적 관계는 개통수의 가지 위의 점의 순서와 이러한 순서가 식별하는 공통조상의 상대적 나이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앞의 개통수에서와 같이 이 개통수에서 눈 표범과 제규어의 마지막 공통조상 노드 3은 눈 표범과 스라소니의 마지막 공통조상 노드 1보다 더 최근에 살았고 눈 표범은 스라소니보다는 제규어와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개통수의 끝에 살아있는 고양이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고양이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표범은 제규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제규어 역시 표범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둘 다 노드 5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양이들은 노드 1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앞의 그림의 노드 5에서 세 방향으로의 분열은 제규어, 사자, 표범 사이의 진화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양이들 중 두 마리가 세 번째 종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 개의 계통 모두 동시에 갈라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개통수도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통수도 그것을 그리는 사람이 직면한 분석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진화의 역사의 많은 세부 사항들이 주어진 개통수에서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여드렸던 개통수는 8종의 야생 고양이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털의 색상과 꼬리 길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몸의 크기의 변화 혹은 사자의 갈기의 진화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발생했던 많은 유전적,
행동적 또는 생리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기점에 표시된 전환의 부재는 진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통 발생에 표기된 전환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도표가 암시하는 것보다 덜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가지에서 특정한 전환의 비치는 분기의 끝에 있는 노드들 사이에 어딘가에서 전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더욱이 처음 보여드렸던 개통수는 단지 8종의 고양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개통수에는 유라시아 스라소니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스라소니는 붉은 스라소니보다는 캐나다 스라소니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개통수는 그것이 포함하는 분류군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이고 포함되지 않은 분류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통수에서 분기의 순서는 개통 발생하기 상대적인 연관성에 대해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개통수는 많은 다른 스타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여주었던 고양이의 개통 발생을 4가지의 다른 스타일로 보여줍니다. 이 4개의 개통수는 모두 앞서 보여준 개통수에서와 같이 진화의 역사와 고양이들 사이의 동일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모든 개통수의 모든 가지에서 시간은 뿌리로부터 가지 끝을 향해 흐릅니다.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우리는 직접 관찰을 통해 개체군이나 종의 진화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유지 및 관리되는 개통이 포함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고 우리는 어떤 단서들을 모아서 함께 엮어낼 수 있는지로부터 추론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통 발생을 유추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과 자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통수는 사실상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신 개통수는 특정 기술로 분석된 특정한 자료에 기반한 가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고양이과 동물의 개통 발생학을 생각해보세요. 사실 어느 누구도 표범과 그 친척 종들의 진정한 진화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과 동물들의 털 색깔의 진정한 진화의 역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과 동물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늘날의 고양이까지 개통수의 분기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패턴도 알지 못합니다.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사용하여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찾아낼 뿐입니다. 가설과 알 수 없는 진실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다른 종류의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고양이과 동물의 다른 개통 발생을 어떻게 추론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개통 발생을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호랑이와 제규어가 서로 가장 가까운 친척임을 보여주는 개통수를 재구성했습니다. 제규어와 사자가 서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개통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강력하다면, 예를 들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분석팀에 의해 분석된 다양한 자료가 동일한 가설을 뒷받침할 때 우리는 확정된 특정 개통수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우리가 고려했던 8종의 고양이과 동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장 잘 뒷받침된 가설은 다음의 그림의 개통 발생입니다. 개통수에 내재된 가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한 후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와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